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투자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이상배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베트남 실무 투자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베트남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투자 실무 접근에서 이 이야기의 뜻은 투자가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런 명제고,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은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제를 생각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베트남 투자 환경 분야, 그리고 베트남 투자 절차 분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베트남 투자 환경은 먼저 국가 개항하고 정치 체제, 당 지도부 구성, 지역별 투자 환경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 절차는 먼저 투자 진행 순서, 투자법, 법인 형태, 그리고 투자 허가 준비, 공장 부지 선정, 공장 건설 및 준공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개항입니다. 시장이죠. 베트남 시장 상황인데요. 베트남 시장은 아시다시피 아주 역동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수도가 하노이죠. 지금 인구가 7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면적은 우리나라 약 1.5배 면적의 현재 국가 전체 인구가 1억 명을 거의 돌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치 형태는 집단 운영 체제, 합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족이 89%,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화폐는 베트남 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화폐 교환율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1이죠. 다음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정치라는 게 어차피 우리 비즈니스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전국 대표자 대회, 당 전당대회를 매 5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 11차 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모든 정치 체제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죠. 중앙집행위원회라든지 정치국, 서기국, 감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지 진출 법인장 또는 CEO분들이 접촉할 대상은 주로 중앙위원회 소속의 지방선급 당위원회, 인민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접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지도부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역대 공산당 서기장은 거의 보수 경향의 북부 출신입니다. 북부 출신이고, 당 주석과 총리는 남부 출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현재 하노이 대학 역사학 박사 출신의 서기장도 지금 보수 출신의 북부 출신인데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과거 월맹 통일 주도 세력이 이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분석에 의하면 지금 향후 10년간 집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해당 법인장이나 현지 CEO분들께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와 남부로 대별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북부는 옛날 통일 주도 세력, 월맹 주도 세력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 하노이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인데요.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 삼성 등이 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의 국민적 정서나 구성원, 회사 입사한 종업원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인내심이 강하고 조직 순응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측면도 강하죠. 그렇지만 남부는 옛날 월남, 자본주의 체제를 일찍 맛본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 구성원, 회사에 취직한 그 종업원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 옛날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이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연합 세력 구축도 상당히 좀 그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두세 사람 이상 이야기하는 걸 규제합니다. 이 베트남 사회의 사회주의 특징상 그런 게 굉장히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 이야기하거나 집단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남부 출신은 워낙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지금 그런 문물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하는 기업의 CEO분들, 법인장분들은 상당히 이 노사 소요, 노사 분교적인 요소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경제적 수도지 않습니까? 북부의 하노이가 정치적 수도인 반면에 이쪽은 경제 인프라, 공장 주위의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우리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이 진출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이 약 1,800개 이상 진출해 있는 그런 아주 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다음은 베트남 투자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에는 왕도가 없죠. 정확한 어떤 순서가 없는데 제가 8개로 대별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법령의 이해, 그리고 현지 파트너, 타당성 조사, 투자 방법 선택, 그리고 투자 허가, 공장 건설 순인데요. 이 맨 먼저 투자 법령의 이해는 우리 외국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기업법은 현지에 부임하는 법인장께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분야입니다. 현지 파트너는 저희 회사도 이 부분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현지 파트너의 종류가 친척, 친구, 그 다음에 제3의 컨설팅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회사 회장님의 친구의 동생분이 파트너로 선정이 되고 상당히 신뢰적 관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현지 파트너가 전하는 현지의 정보, 그 다음에 사업성, 아이템, 이거는 굉장히 처음 투자를 결정할 적에 중요시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분석이죠. 사업성 분석인데, 소위 말하는 이 피지빌리티 스터디는 정치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케팅 포피,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베트남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 방법의 선택은 비교적 간단한 논리인데, 지분 투자, 베트남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지의 파트너와 협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술 그대로 제품하고 가격적인 요소, 유통적인 요소를 다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공장 부지하고 투자 허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장 부지 선정은 이 베트남은 토지가 국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짝 긴장해가지고 검토해야 되고요. 투자 허가서, Certification of Investment 해가지고 이것은 한국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공장 건설, 공장 준공 순인데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투자 절차의 투자법과 기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2006년 11월 7일 WTO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WTO에 가입하는 자체가 외국인 투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WTO 가입하는 자체가 투자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법에 준해서 저희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협정서가 한국하고 베트남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아시안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하고 아시안 이렇게 투자 협정이 2009년 6월에 맺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 보호가 되는 셈입니다. 법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법인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1인 유한회사, 2인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대별되는데요. 1인 유한회사는 아시다시피 100% 외국인 투자 100% 자금을 투하하는 경우인데, 이 장점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구조가 심플하죠. 그렇지만 감자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본국으로 투자 해소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종전에는 베트남에는 2인 유한회사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저희 회사도 2인 유한회사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2인 유한회사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 2인 이상 또는 외국인 한 사람, 베트남 한 사람의 합작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이 주주가 되고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처음에 애를 먹었고, 종업원 자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형태가 있는데요. 이 주식회사 형태는 아직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는 회사의 형태입니다만은, 이 주식회사는 외국인 3인 이상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1명하고 베트남 1명, 그렇게 이제 합작으로 하든지 그런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베트남의 주식회사는 51% 경영권 인정을 하지를 않고 아직도 법 개정 심의 중인데요. 이 51%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 규정상은 주식을 50%의 한 주 더 있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0%의 한 주 더. 베트남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트남은 지금 현재는 거의 75%, 굉장히 다수결주의적인 프로테지가 높은 그런 주식 형태의 의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런 주식 형태나 아까 이야기된 2인 유한회사로 가져가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 애를 먹은 게, 종업원들이 주주적인 그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집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에서 대표자, 법인 대표자를 베트남인으로 세울 경우에 이분이 나중에 대표이사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주를 규합해가지고, 종업이 주주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게 회사가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51%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는 했지만은 회사 형태가 아주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에도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처음에 2인 유한회사로 진출하거나 주식회사를 진출하면 반드시 그런 소용돌이가 있고 종업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대별하면 1인 유한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30명이라든지 60명이라든지 100명 이하의 단위에는 1인 유한회사가 좋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베트남하고 합작을 해야 된다든지 대규모 정부 투자 승인을 받은 그런 주식회사 형태는 정부가 주식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점을 유의하시고 법인 형태를 가져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 허가 준비 서류 및 발급 기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카운터파트는 공단관리위원회인데요. 여기에 투자 허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되는 토지 임대 계약서, 그리고 본사의 정관,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이 다 공정을 거쳐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의 공단관리위원회나 투자국 쪽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이 본사의 재무적 상황, 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아주 상세히 봅니다. 과연 이 회사가 베트남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사에서 보내온 그 재무제표이니까요. 그걸 아주 상세히 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도 물론 제출이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 플랜 내용에는 어느 규모, 몇 평 규모의 어떤 건물을 배치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본사 대표자의 여권, 그리고 향후 법인장의 여권, 위임장 모두 첨부가 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할 부분은 그 합작사의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서류가 부과가 되는데요. 합작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수행계약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투자허가서 발급기간은 대체로 3가지 기관인데요. 그 투자의 그 중량도, 투자의 범위, 투자의 그 금액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획투자부는 그 정부의 그 가장 상위 투자 기관인데요. 대형 프로젝트를 수상이 승인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MPI라고 그 표현을 하죠.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이런 그 정부의 투자 의결기관으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이 그 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획투자처, 성단위, 시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그 투자 승인처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컨택 포인트가 되는 그 공단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그 보드 오브 매니지먼트 BOM이 주로 그 투자 허가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진출하는 그 여러분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이쪽에서 승인을 하고 허가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자 허가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그 중요시되는 대목이 그 투자 허가서, 투자 증명서, Certificate of Investment 하는데요. 이 투자 허가서를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 한국의 그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허가서의 그 기술 사항은 회사명, 주소, 그 다음에 주주명, 대주주 인적 사항이 다 기술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본금, 그 다음에 사업 내용, 임대차 면적, 자본 투하 일정,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젝트 운영 기간이 그 기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의 투자 허가서에는 그 프로젝트란 말이 그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그 법인 설립 절차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이 프로젝트라는 내용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필요 요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 그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 회사도 이런 경우를 이제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깨달은 부분인데, 베트남 투자법에는 그 중소 중견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베트남 돈으로 150억 동을 그 기존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투자하려면 150억 동 베트남 동이 있으면은 그 공장 투자를 할 수 있고 법인 인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인데, 그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그 내고해서 그 투하를 했어요. 자본 투하를 했어요. 이건 이제 그쪽에 공단관리위원회 그 공무원들이 자기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 투하액을, 자본 투하액을, 외환 투하를 요구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초기에 300만 불, 그 다음에 500만 불 해가 굉장히 한 25억 정도 많은 자본 투하를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공단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요구하는 그런 그 투하액을 처음부터 투하하는 그 위험을 그 감수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그 투자 허가 낼 적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투자 허가서 공정 부분인데요. 이 투자 허가가 나면 그 공정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영문 번역에 의한 공정도 있어야 되고 베트남어 원본 공정도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은 특이하게 그 공정서에 그 번역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공정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 부지죠. 공장 부지, 토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토지가 국유제이지 않습니까? 토지가 헌법 17조 그리고 민법에도 규정화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이제 그 표현한 내용은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the state as representative owner 되어 있는데요. 그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장 부지 확보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개인 소유 같으면 1대1 계약으로 공장 부지, 토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되는데 이 국유지인 토지를 임차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 기관인 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인민위원회에서 많은 코치를 해주고 그 리스크 없게 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임대할 적에는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토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대 기간을 세심히 살펴보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이 토지 임대는 처음에 투자 허가서를 제출할 적에는 이제 토지 임대 가계약서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인이 정확하게 설립이 되고 법인 도장이 나오면은 반드시 정식 토지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도 이 토지 임대 가계약서하고 토지 임대 정식 계약서를 간과해 가지고 한번 소동이 있은 적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토지 임대 가계약서는 정식 서류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공단관리위원회든 성인민위원회든 이런 곳에서 토지 소유권적인 임대적인 권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시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반드시 법인 도장이 나오고 법인장이 임명되면 정식으로 토지 계약서를 정식 계약을 맺어야 되고 수정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 임대 계약서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토지 임대 계약서는 그 주된 내용이 그 임대료 소위 말한 제곱미터당 얼마의 가격을 주고 빌리느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임대기간은 뭐 통상적으로 50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 시점은 공단 단지의 출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5년, 47년으로 표현된 것은 그 공단의 출범일과 같이 하는 그런 임대계약 기간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그 토지 허가서, 토지 임대가 되고 투자 허가서가 나오면은 이제 공장 건축에 돌입해야 되는데요. 이 공장 건축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환경입니다만은 인가를 해주는 관청이 뭐 쉽게 인가를 내어주겠습니까? 뭐 커미션 베이스나 골프나 접대가 향응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고 베트남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건축 인가를 내어주고 투자 허가서를 내줄 적에 커미션이 그냥 아주 포멀한 행태예요. 이게 뭐 어떤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제 뒷돈 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허가를 내주는 상황, 인가를 내주는 상황은 이런 커미션 베이스가 거의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것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그거는 뭐 지불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인가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유해물 처리라든지 철강 가공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폐수 방출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굉장히 까다롭게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섭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제 공장
투자 허가가 나고 공장 건설 인가가 나면 바로 이제 그 복토 작업을 해야 되고 배수, 배관, 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복토 작업을 하는 데서도 주의할 점은 그 복토되는 지역이 과거에 연못이라든지 늪지라든지 이런 곳은 그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질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장 건설을 하는 이 와중에서 부지 복토를 하고 배수, 배관, 간로 공사를 하면서 공단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부지를 정확하게 치수를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짜투리 땅이라든지 기퉁이 땅이 원주민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마지막 그 공사 준공시 때까지 애를 먹고 있는데요. 공장 건설 부분에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저희 공장 그 정문 부분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퉁이 땅이 그 원주민 땅하고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그 결국은 양쪽 간의 신뢰인데요. 그 물론 공단관리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지만은 결국은 인임로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어느 땅이 그 원주민하고 그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가 하나 겹쳐가지고 마지막에 준공식 하는데도 그 뭐 데모적인 소요적인 사태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그 원주민 식구들이 7명, 8명 아들, 딸이 있고 아주 그 식구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주민의 딸을 우리 회사에 고용을 했습니다. 두 가족 고용을 해가지고 그 신뢰를 보이니까 자기들 땅을 그 잘라주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 베트남 그 투자에 있어서 결국은 이 공장 부지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저희 그 주식회사 아폴로는 결국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지금도 그 종업원 여자 종업원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달라시에 가면은 우리 그 주식회사 아폴로 비노가 있는데요. 그 토지 보상 때 저희들이 고용한 그 종업원 가족 여직원이 우리 회사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신뢰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무난하게 토지 보상, 원가 보상 서로 관계가 잘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공장 건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 건설 부분에서도 강조시 되는 바는 시공계약서의 문서화입니다. 문서화이고 특히 공사 인부나 자재, 공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그 베트남 공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백체 몰딩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되고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그 공사 비용을 저쪽 인부나 저쪽 사장님들이 요구하지 그 바로 진행을 안 합니다. 반드시 중지하고 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은 그 애초에 시공계약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그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공장 건설의 그 인프라 시설,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그 조경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경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저희 회사가 그 하나의 그 실수한 부분이 그 수변전 시설인데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주파수, 전원 주파수가 50H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간혹 정전도 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건 공장의 그 연속 라인에 치명적인 그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 수변전 용량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처음에 수변전 용량, 변압기 용량을 잘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는 반드시 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속 라인 그리고 뭐 반도체 라인 그 다음에 냉동 뭐 챔버 같은 곳에는 이런 그 정전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베트남은 특히 정전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장 건설이 다
등록되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완료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무 코드 등록하고 소방시설 허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인감 등록인데요. 이 세무 코드 등록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그 베트남은 세무장을 국가에 거의 파견하는 식으로 그 굉장히 그 위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등록하실 때 철저히 기하시고 세무장, 회계장도 반드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다음은 그 법인 인감 등록하고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시다시피 그 법인 인감을 그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 베트남에는 사용 인감 제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장이 2개, 3개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용 인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도장 하나를 가지고, 베트남 도장이 아주 크죠. 법인 인감 도장이 큰데 하나를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사본 관리를 하고 원본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해 두셔야 하고요. 특히 하나 이제 강조드릴 사항은 그 은행 계좌 개설 때 그 외국환이 들어오는 그 계좌하고 국내에서 쓰는 법인 계좌하고 혼용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환 유입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화 자본 유입 계좌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 강조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나중에 믹스돼 나누면은 그 은행 계리 직원들, 뭐 감사 직원들 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 유입 자본 계좌는 별도로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되고, 법인에서 일상 경비를 집행하는 법인 통장 2가지를 꼭 개설해야 됩니다. 예,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장 준공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공장 준공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주민과의 보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뭐 시멘트가 이상이 있는 이런 환경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역 유지를 초청하고 공단 유지들을 이렇게 모신 가운데 성대한 공장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그 모두의 그런 말씀을 제가 하였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런 말이 있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였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베트남 투자도 마찬가지 그 케이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지금 우리 준공식을 한 환경은 이 안 될 것이 없다는 그런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반전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한 케이스고, 지금 중요한 그런 그 명제를 실현시킨 그런 그 환경을 그 창출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공장 이 베트남 달랏에, 이 베트남 달랏은 그 호치민 북서쪽에 30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그 호전적인 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현지 투자자도 중요하고 투자 허가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음가짐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 굳건한 투철한 의지로서 이렇게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명제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